이 갑신정변도 역시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밖에 없네요. 자,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결코 무의미한 그런 희생은 아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갑오을미 개혁에서 이러한 주장들,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주장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갑오을미 개혁, 갑오 1차 개혁, 갑오 2차 개혁, 을미 개혁, 이런 그 개혁들이 단행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을미사변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보면서 고종이 결심하죠. 일본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게 바로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아관파천. 자, 아관파천 이후에 여러분들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한제국은 여러분들 광무개혁, 구본신참에 입각한 광무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 대한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런 광무개혁을 실행할 수 있던 그런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세력 균형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개혁 방향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깨집니다. 뭐냐면 바로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까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균형을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무개혁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팽팽히 맞서는 그 균형이 깨진다고요. 바로 러일 전쟁으로요.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갑신정변 때 청한테 깨지죠. 1884년 1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정확히 10년 뒤 갑오년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청나라를 완전히 축출시키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둘 줄 알았는데 이 아관파천이라는 걸 통해서 이 또 새로운 러시아, 삼관섭일 수 있었고요. 이 러시아가 그 의도를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1894년, 95년, 약 10년 뒤, 또 10년 뒤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 러시아에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들. 무섭네요. 그죠? 10년을 주기로 하나씩 제거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기든 뭔 상관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밀고 들어오기 참 힘들었죠. 그 다음에 청이 이제 제거된 상태 속에서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또 밀고 들어오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 절차, 이 러시아까지 지금 걷어내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장벽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러일 전쟁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먼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한일 의정서. 자, 이 한일 의정서는요, 전쟁 기간 중에 이 조선의 영토 안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군용지 있죠? 군용지를 마음껏 쓰겠다라는 게 바로 한일 의정서예요. 이건 제가 국권 피탁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맺은 조약이 뭐냐면 1차 한일 협약입니다. 1차 한일 협약. 자, 이 1차 한일 협약에서는요, 이제 고문을 파견합니다.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예, 이들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재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2차 한일협약. 네,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유명한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을사조약. 이 을사조약을 1905년도에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을사조약에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무엇이 뺏기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국권의 거의 한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아주 급속히 빨려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 확인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죠.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면서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일 신협약. 바로 정미 7조약이죠. 정미 7조약을 체결합니다.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 정미 7조약에서는 여러분들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지금 하나씩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외교권 을사조약에서 떨어져 나가죠. 고종 떨어져 나가죠. 정미 7조약에서 군대마저 해산당하죠. 이제 모든 저항의 수단들을 다 박탈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의 부당함을 외국에 알릴 수도 없고요. 외교권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부당함을 힘으로 보여줄 수도 없는 군대가 해산됐으니까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 결국은 1910년 경술 국치. 나라의 운명이 다하였도다. 네, 바로 경술국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꼭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일관되게 지금 집권층에서 보여줬던 그 외세 의존적인 모습들이 어떤 그 결과물들이 무엇이었느냐. 이몽골란데 청나라 끌고 들어오고, 갑진이면 또 청나라 끌고 들어오고, 동학농민도 청나라 끌고 들어와서 청일전쟁 벌어지고, 또 이 갑오 을미 개혁 과정 속에서 러시아 막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결국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빨려 들어가고 그 결과는 결국 식민지라는 이 어마어마한 잠깐 자신의 어떤 정권을 잠깐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엄청난 독이 되었고 그 독은 결국 식민지라는 그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